성북구 장위동 오래된 아파트 단지 사이로 봄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한순자 씨 71살. 평생을 일하며 자식 둘을 키워냈고 이제 손주까지 본 여자였지요. 그녀의 손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채소를 팔던 손, 새벽 4시면 일어나 김밥을 말아 납품하던 손, 그리고 밤늦게 아이들 공책을 정리하던 손이었습니다. 오늘은 칠순 잔치였어요. 아들 민재가 예약한 식당엔 친척과 이웃들이 모여들었고 딸 연주가 고른 옷이었지요. 연주는 방송작가였습니다. 드라마 작가는 아니었지만 사람을 관찰하고 이야기를 구성하는 일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케이크가 들어왔고 촛불이 켜졌지요. 순자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촛불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연주가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검은색 리본이 묶인 하얀 상자. 열어보니 그 안엔 블랙 체인백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정판이었고 가격표를 떼어낸 자리엔 희미하게 숫자가 보였지요. 350만 원. 순자 씨는 그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 시장 가방 하나로 살아온 여자였어요. 명품이라는 건 남의 세계 이야기였고 백화점은 그저 지나가는 곳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자신의 손에 그 명품이라는 게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 거예요. 평생 우리 위해 사셨잖아요. 이젠 엄마 차례예요. 연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 씨는 가방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 눈물은 기쁨이었고 동시에 안도였습니다. 내 인생도 이제 조금은 인정받는구나, 그런 감정이었지요. 잠시 후 순자 씨는 평생 써온 낡은 검정 숄더백을 꺼내 조심스럽게 내용물을 새 가방에 옮기기 시작했어요. 지갑, 핸드폰, 손수건, 그리고 아들 민재의 병원비 보험 서류. 민재가 최근 허리 수술을 받았고 보험금 청구를 위해 순자 씨가 대신 서류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통장 사본도 함께 넣어뒀지요. 병원비 입금 확인용이었어요. 그녀는 새 가방을 쓰다듬고 지퍼를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어요. 옆에 앉은 친척 아주머니가 부러운 듯 말을 걸었고 순자 씨는 수줍게 웃으며 가방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웠지요. 가방은 의자 옆 테이블 아래에 조심히 두고요. 돌아왔을 때 가방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안도하며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케이크가 나오고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지요. 순자 씨도 친척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잔치가 끝나갈 무렵 순자 씨는 가방을 챙기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가방 손잡이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고개를 숙여 테이블 아래를 봤습니다. 가방이 없었어요. 순자 씨는 당황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의자 뒤, 옆 테이블, 바닥. 어디에도 가방은 보이지 않았지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순자 씨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 한 통, 카드 한도 초과로 결제가 거부되었습니다. 순자 씨는 당황했어요. 자신은 카드를 쓴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도 초과라니.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다시 확인하려던 순간 순자 씨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떠들고 있었고 누구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지요. 하지만 가방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안엔 지갑, 통장 사본, 그리고 아들 민재의 병원비 보험 서류까지 들어 있었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연주가 어머니의 표정을 읽고 다가왔습니다. 순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가방이 없어.
연주는 침착하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지요. 엄마, CCTV가 있어요. 누가 가져갔는지 꼭 찾아낼 거예요. 그 말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주는 방송국에서 일하며 여러 사건 취재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었거든요. 그녀는 증거가 사람을 구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불안했어요. 가방보다 더 큰 불안이 가슴을 눌렀지요. 문자 메시지 속 한도 초과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카드를, 자신의 이름을 쓰고 있다는 의미였거든요. 그날 밤 잔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의 마음속엔 축하가 아닌 불길한 예감만이 남았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며느리 최서연이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였어요. 화면 속에선 밝고 활기찬 사람이었지만 오늘따라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어머님, 그 가방 좀 아깝지 않으세요? 나이값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서연의 말투엔 미묘한 뭔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질투일까요? 아니면 불만일까요? 순자 씨는 그냥 넘겼어요. 며느리가 좀 눈치 없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했지요. 그날 밤 순자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을 켜고 문자를 다시 확인했어요. 카드 한도 초과. 사용 내역을 확인하려 했지만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메시지만 떴지요. 누군가 비밀번호를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 또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어요. 계좌 이체 완료. 3천만 원. 순자 씨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천만 원. 그건 평생 모은 전세 보증금의 일부였거든요. 그 돈으로 노후를 준비하려 했던 돈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요. 하지만 소리내 울 수도 없었습니다. 옆방에 손주가 자고 있었거든요. 순자 씨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어요. 축하의 밤은 끝났고 이제 배신의 서막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손에 든 핸드폰 화면엔 여전히 그 문자가 떠 있었지요. 3천만 원 이체 완료. 믿을 수 없었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은 순자 씨의 신분증을 확인한 뒤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모바일 인증을 통해 송금이 이루어졌으며 그 번호는 순자 씨 본인 명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그런 송금을 한 적이 없었어요. 혹시 가족 중에 핸드폰을 사용하신 분이 계실까요? 직원의 질문에 순자 씨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 서연이 가끔 자신의 핸드폰을 빌려 쓴 적이 있었거든요. 인증번호를 받아야 한다며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었던 기억이 났지요. 순자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며느리 서연의 말과 행동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실 서연의 이상한 행동은 칠순 잔치 전부터 있었습니다. 한 달 전쯤이었지요. 순자 씨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서연이 식탁을 닦으며 말했어요. 식탁 위에 머리카락이 자주 떨어진다고, 요즘 어머님 머리가 많이 빠지는 것 같다고요. 순자 씨는 나이 들면 그렇다며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지요. 혹시 건강검진 받아보셨냐고. 스트레스성 탈모일 수도 있다고요. 그 말투엔 걱정이 섞여 있었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엔 약 이야기였어요. 순자 씨가 혈압약을 깜빡 잊고 먹지 않은 날이 있었지요. 서연은 그걸 알아채고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요즘 자꾸 잊으신다며 혹시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냐고요. 어머님, 치매 아니세요? 그 말은 농담처럼 던져졌지만 순자 씨의 가슴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치매.
그 단어는 노인에게 가장 두려운 낙인이었거든요. 순자 씨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마음속 한구석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정말 내가 이상한 건 아닐까? 나이 들면서 정신이 흐려지는 건 아닐까? 그렇게 서연의 말들은 순자 씨의 자존감을 조금씩 갉아먹었습니다. 어느 날은 냉장고 문이 열려 있다며 지적했고 또 어느 날은 가스불을 끄지 않았다며 놀란 표정을 지었지요. 순자 씨는 자신이 정말 그랬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불안이 엄습했어요. 혹시 내가 정말 위험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딸 연주가 집에 들렀습니다. 연주는 어머니의 표정을 보자마자 알아챘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순자 씨는 조심스럽게 털어놨습니다. 요즘 자꾸 깜빡한다고, 서연이 걱정한다고, 혹시 자신이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 두렵다고요. 연주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지요. 엄마, 참는다고 평화가 오지 않아요. 기록부터 남겨요. 증거는 사람의 방패예요. 연주는 방송국에서 여러 사건을 취재하며 배운 게 있었습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심리적 학대 기법이었지요. 상대방을 의심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무능하다고 믿게 만드는 방식. 그리고 그 끝엔 재산 탈취나 지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어머니에게 휴대폰 메모장을 열어주고 날짜별로 서연의 말과 행동을 기록하라고 했어요. 작은 것도 놓치지 말라고, 시간과 장소까지 적으라고 했지요. 순자 씨는 그날부터 조용히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4월 15일 저녁 7시 서연 식탁 위 머리카락 지적 탈모 언급 4월 18일 오전 10시 약 먹지 않았다고 추궁 치매 농담 4월 20일 오후 3시 냉장고 문 열려 있었다고 지적 내 기억엔 없음 기록은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 속에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지요. 서연의 지적은 항상 돈이 오가기 직전에 집중됐습니다. 통장 정리를 도와준다며 비밀번호를 물을 때, 핸드폰 인증을 부탁할 때, 그리고 부동산 서류를 정리한다며 도장을 요구할 때였어요. 순자 씨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향집 토지 지분에 담보대출 문의가 들어온 거예요. 순자 씨 명의로요. 하지만 순자 씨는 그런 대출을 신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말했지요. 며칠 전 젊은 여성이 방문해서 서류를 문의했다고 본인 대리인이라고 했다고요. 순자 씨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연이었어요. 며느리 서연이 자신의 이름을 쓰고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딸 연주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호텔 연회장 측에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했고 방송국 시절 알던 보안팀 지인의 도움을 받아 영상을 확보했지요. 화면 속엔 분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칠순 잔치가 끝난 뒤 서연이 검은색 체인백을 들고 연회장을 나서는 모습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서연은 강남의 한 명품 매장에 들어갔습니다. 가방을 들고요. 영상은 거기서 끝났지만 이미 충분했습니다. 연주는 어머니에게 영상을 보여줬어요. 순자 씨는 화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분노였습니다. 내 가방 안엔 민재병원비 보험증 사본이랑 통장도 있었는데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주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며 조용히 말했지요. 이건 단순한 훔침이 아니에요. 계획된 범죄예요. 연주는 법률 자문을 구했습니다. 변호사는 이 사건을 경제적 착취와 사문서 부정 사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신뢰를 이용해
재산을 탈취하려 한 정황이 명확하다고 했지요. 하지만 순자 씨는 망설였습니다. 아들 민재 생각 때문이었어요. 민재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내를 믿고 가정을 지키려 애쓰는 사람이었지요. 이 사실을 알면 아들이 얼마나 무너질까. 순자 씨는 그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연주는 단호했어요. 엄마, 오빠를 지키는 건 진실을 숨기는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 밤 순자 씨는 긴 밤을 보냈습니다.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지요. 내가 평생 지켜온 가족이란 게 뭐였을까? 내가 참으면 평화가 올 거라 믿었는데 그건 착각이었을까? 그리고 새벽 순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증거를 모으고 진실을 밝히고 자신의 삶을 되찾기로요. 휴대폰 메모장을 열고 마지막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싸운다. 순자 씨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재는 건축사무소 실장이었어요. 성실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지요. 순자 씨는 아들 앞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연주가 옆에서 조용히 USB를 꺼냈습니다. CCTV 영상이 담긴 USB였지요. 화면이 재생됐습니다. 칠순 잔치가 끝나고 연회장 복도를 걷는 서연의 모습. 그녀의 손엔 검은색 체인백이 들려 있었어요. 카메라는 그녀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를 지나 주차장으로 향하는 모습까지 담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화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이 재생됐지요. 강남의 한 명품 매장 앞. 서연이 가방을 들고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시간은 칠순 잔치 다음 날 오후 2시였어요.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화면을 응시할 뿐이었지요. 연주는 은행 거래 내역서를 꺼냈습니다. 3천만 원이 인출된 내역, 그리고 그 돈이 서연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기록이었어요. 모바일 인증 번호는 순자 씨 명의였지만 실제로 조작한 사람은 서연이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손이 떨렸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오빠,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연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는 아내를 믿고 싶었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지요. 순자 씨는 아들의 어깨를 바라봤습니다. 무너지는 아들의 모습이 가슴 아팠지만 이제 멈출 수 없었어요. 진실은 이미 드러났고 남은 건 대면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순자 씨, 민재, 연주, 그리고 서연. 네 사람이 거실 소파에 둘러앉았어요. 서연은 평소처럼 밝은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눈치챈 거지요. 연주는 USB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 안에 모든 게 담겨 있다고. 거짓말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고요. 화면이 다시 재생됐습니다. 서연은 화면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바르르 떨렸고 손이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었지요. 민재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엔 배신감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어요. 서연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잠깐만 들린 거예요. 쇼핑몰 부채 갚으려던 거예요. 그 말은 변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주는 차갑게 반박했어요. 잠깐 빌린 게 아니라 팔았다고, 명품 매장에서 현금으로 받았다고, 그 돈으로 자신의 빚을 갚았다고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지요. 그런데 연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서연의 SNS 비공개 계정 캡처 화면이었습니다.
그 안엔 서연이 친구들에게 보낸 메시지가 담겨 있었지요. 이걸로 새 출발이다. 전세금이 돌고 돈다. 시어머니 명의로 대출 알아보는 중. 어차피 나중엔 다 우리 거야. 화면 속 메시지들은 계획적이고 냉정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치밀하게 준비된 재산 탈취였지요. 민재는 그 메시지를 보며 뒤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아내를 믿었거든요. 힘들다고 하면 함께 해결하려 했고 부채가 있다면 같이 갚으려 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어머니를 속이고 재산을 노렸지요. 순자 씨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엔 분노보다는 실망이 가득했어요. 한때 딸처럼 생각했던 사람이었거든요. 함께 김장을 담그고 손주 옷을 사러 다니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의 돈을 훔치고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알아봤다니. 서연은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이미 아무도 설득하지 못했지요. 며칠 뒤 연주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혐의는 절도, 사문서 부정사용, 그리고 사기였어요. 서연이 순자 씨의 명의를 도용해 금융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명확했거든요. 경찰은 즉시 조사를 시작했고 서연은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서연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지요. 가방은 잠시 보관하려던 것이고 계좌 이체는 실수로 누른 것이며 대출 문의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고요. 하지만 검사는 달랐습니다. 증거는 명확했고 패턴은 반복됐으며 의도는 치밀했어요. 이건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계획적 착취였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엔 순자 씨, 민재, 연주가 앉아 있었어요. 서연은 피고인석에 서 있었고 그녀의 변호사는 계속 정상 참작을 요청했습니다. 서연은 젊고 처음 저지른 범죄이며 가정이 있다고요.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지요. 고령의 시어머니를 속이고 신뢰를 무너뜨린 건 단순 실수가 아닙니다. 판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서연이 가스라이팅 기법을 사용해 순자 씨를 심리적으로 압박했고 그 과정에서 재산을 탈취하려 했다고요.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고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피해자 접근 금지, 그리고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 서연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순자 씨는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며느리를 지워버렸거든요. 재판이 끝난 뒤 순자 씨의 삶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명확했어요. 서연은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했고 순자 씨에게 접근할 수 없었으며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이행해야 했습니다. 3천만 원은 돌아왔습니다. 서연의 계좌에서 강제 인출됐고 순자 씨 명의 통장으로 다시 입금됐어요. 숫자로만 보면 원래대로 돌아온 셈이었지만 순자 씨의 마음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돈보다 더 큰 것, 신뢰가 무너졌거든요. 민재는 며칠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무너졌고 자신이 지켜야 할 가정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했지요. 연주는 오빠를 다그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옆에 앉아 차를 따라주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어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민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했다고요. 서연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말했지요. 내 인생이니 내가 결정해야 한다고.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내 편이라고요. 민재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이었지요. 한편 서연은 법원 명령에 따라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마지못해 했어요. 어르신들의 식사를 나르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지요.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SNS에 사진을 올리던 손이 이제는 걸레를 쥐고 있었어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한 할머니가 서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힘들지 않냐고, 젊은 사람이 고생한다고요.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할머니의 눈빛이 순자 씨와 닮아 있었거든요. 그날 밤 서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봤습니다. 자신이 빼앗으려 했던 건 돈이 아니라 누군가의 평생이었다는 거요. 시어머니가 모은 3천만 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건 새벽 시장에서 흘린 땀이었고 추운 겨울밤 떨어진 눈물이었으며 자식을 위해 참았던 수많은 순간들이었습니다. 서연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그랬을까? 왜 훔쳤을까? 왜 거짓말을 했을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탐욕과 조급함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순자 씨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거나 TV를 켜놓고도 보지 않았어요. 밥맛도 없었고 말수도 줄었지요. 연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지만 순자 씨는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이긴 것 같은데 진 것 같았고 돈은 돌아왔는데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이제 뭘 하며 살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어느 날 새벽 순자 씨는 잠에서 깼습니다. 꿈을 꿨어요. 오래전 시장 좌판에서 국수를 말던 꿈이었지요. 손님들이 줄을 서고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누군가 정말 맛있어요 라고 말하던 그 시절. 순자 씨는 그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거든요. 누군가를 먹이고 웃게 만들고 감사 인사를 듣던 그 순간들이요. 그날 아침 순자 씨는 부엌에 서서 국수를 끓였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육수를 내고 면을 삶고 고명을 올렸지요. 그리고 민재와 도윤이를 불러 함께 먹었습니다. 도윤이가 한 입 먹고는 눈을 반짝였어요.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 그 말 한마디가 순자 씨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그날 오후 연주가 찾아왔습니다. 순자 씨는 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국수 가게를 해보고 싶다고, 예전처럼 사람들에게 밥을 해주고 싶다고요. 연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지요. 정말 하고 싶은 거냐고, 아니면 그냥 시간을 때우려는 거냐고요. 순자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를 위해서야. 이번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연주는 어머니의 눈을 봤습니다. 그 안엔 다시 불이 켜져 있었어요. 재판 직후 꺼져 있던 그 빛이 다시 타오르고 있었지요. 좋아요. 엄마 같이 해요. 그날부터 순자 씨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북시장 골목을 돌아다니며 빈 가게를 알아봤고 부동산과 상담했으며 메뉴를 구상했어요. 민재는 인테리어 견적을 내줬고 연주는 간판 디자인을 도왔습니다. 돈이 문제였지만 돌아온 3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돈으로 보증금을 내고 설비를 갖추고 재료를 준비했어요. 이건 빼앗긴 돈이 아니라 되찾은 기회였습니다. 한 달 뒤 성북시장 골목에 작은 간판이 걸렸습니다. 10평 남짓한 공간이었어요. 낡은 테이블 4개와 의자 8개, 그리고 주방 한쪽엔 오래된 가스레인지가 놓여 있었지요. 하지만 순자 씨에겐 그곳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간판을 달았습니다. 다시국수라는 이름이 하얀 바탕에
검은 글씨로 새겨졌어요. 연주가 디자인을 도왔고 민재가 인테리어를 손봤습니다. 손자 도윤이도 주말마다 와서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했지요. 가족이 함께 만든 가게였습니다. 오픈 첫날 순자 씨는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육수를 우려내고 면을 삶고 고명을 준비했습니다. 손놀림은 여전히 익숙했고 국수 한 그릇 한 그릇에 정성을 담았지요. 오전 11시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없었어요. 하지만 순자 씨는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리를 지켰지요. 그리고 1시간쯤 지나자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시장에서 채소를 파는 아주머니였어요. 국수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아주머니는 한 입 먹고는 눈을 크게 떴지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맛있다고, 오래된 맛이라고, 정성이 느껴진다고요. 그 말 한마디가 순자 씨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손님은 점점 늘어났어요. 입소문이 났고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점심시간엔 자리가 꽉 찼고 저녁엔 포장 주문이 이어졌지요. 순자 씨는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이건 누군가를 위한 일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일이었거든요. 민재는 주말마다 가게를 도왔습니다. 서빙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손님을 맞이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지요. 그는 어머니가 일하는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구나. 묵묵히 성실하게 자신을 희생하며요. 민재는 어머니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말로는 표현하지 못했지만 행동으로 보여줬지요. 그는 매일 아침 가게에 들러 청소를 했고 장을 보러 시장에 함께 갔으며 손님이 많은 날엔 밤늦게까지 남아 도왔습니다. 손자 도윤이도 변했습니다. 10살 소녀는 할머니의 가게를 자랑스러워했어요. 학교 친구들에게 말했지요. 우리 할머니가 국수집을 하신다고, 진짜 맛있다고 꼭 와보라고요. 그리고 주말이면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국수를 먹으며 웃었습니다. 순자 씨는 손주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명품 가방보다 통장 잔고보다 이 순간이 더 소중하구나. 어느 토요일 오후 서연이 가게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멀찍이 서서 가게 안을 바라봤어요. 순자 씨가 국수를 말고 민재가 서빙을 하고 도윤이가 테이블을 닦는 모습이 보였지요. 가족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너뜨리려 했던 가족이요. 서연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들어갈 용기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순자 씨가 고개를 들어 서연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시 바라봤을 뿐이지요. 그리고 다시 국수를 말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그 침묵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용서는 아니지만 증오도 아니었어요. 그저 이제 내 갈 길을 가라는 메시지였지요. 서연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어요.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어머님 인생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며 순자 씨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그리고 피곤한 눈. 하지만 그 안엔 평화가 있었어요. 더 이상 누구를 미워하지 않았고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을 살아냈고 내일을 준비하고 있을 뿐이었지요. 반년이 흘렀습니다. 성북시장 골목의 다시국수는 이제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한 곳이 됐어요. 점심시간이면 줄이 서고 저녁엔 포장 주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우려냈고 밤 8시까지 가게를 지켰지요. 힘들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충만했습니다. 이건 누군가를 위한 희생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민재는 여전히 주말마다 가게에 왔습니다. 그는 이제 서빙이 익숙해졌고 단골 손님들의 얼굴도 기억했어요. 어떤 손님은 면을 적게 달라고 하고 어떤 손님은 고명을 많이 달라고 했지요. 민재는 그 주문들을 외우며 어머니가 평생 이렇게 살아왔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이혼 절차는 진행 중이었어요. 서영과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고 도윤이의 양육권은 민재가 가져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힘든 과정이었지만 민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자신이 지켜야 할 건 아들이고 어머니였으니까요. 도윤이는 할머니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적응이 어려웠어요. 엄마가 없는 생활이 낯설었고 밤이면 가끔 울었지요. 하지만 할머니는 손주를 꼭 안아주며 따뜻한 국수를 끓여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다고, 다 지나간다고, 우리가 함께 있다고요. 도윤이는 점점 밝아졌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가게로 달려와 테이블을 닦고 손님들에게 인사를 했어요. 어떤 손님은 도윤이에게 용돈을 쥐어주기도 했고 어떤 손님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했지요. 할머니, 오늘도 만석이야. 도윤이의 목소리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순자 씨는 손주의 얼굴을 보며 웃었어요. 이 아이가 자라서 이 순간을 기억해 준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연주는 여전히 방송 작가로 바쁘게 살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가게에 들렀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국수를 말른 모습을 지켜보며 이야기를 구상했어요. 언젠가 이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지요. 평범한 여자가 배신을 딛고 일어서는 이야기. 그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연주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냐고요. 서연을 고소한 것, 민재의 이혼을 지지한 것, 그리고 이렇게 늦은 나이에 가게를 시작한 것에 대해서요. 순자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없어. 다만 조금 더 일찍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엔 아쉬움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평화도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서연은 여전히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200시간의 절반을 채웠고 이제 100시간이 남았어요. 손은 거칠어졌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수척해졌지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힘들지 않냐고, 젊은데 고생이 많다고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그 말은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지요. 서연은 매일 노인들의 식사를 나르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휠체어를 밀어주며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자신이 빼앗으려 했던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요. 어느 비오는 오후 서연은 복지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요. 용서받을 수 있을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가을이 왔습니다. 성북시장 골목엔 낙엽이 떨어지고 바람이 차가워졌지요. 순자 씨는 계절 메뉴로 들깨 칼국수를 내놓았고 손님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구수한 들깨 향이 가게 안을 가득 채웠고 사람들은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을 먹으며 겨울을 준비했어요. 어느 토요일 저녁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순자 씨는 테이블을 닦으며 하루를 정리했어요. 민재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도윤이는 의자를 정리했지요. 연주는 계산대 앞에 앉아 매출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서연이었어요. 그녀는 문 앞에 서서 안으로 들어올지 말지 망설였습니다. 순자 씨는 서연을 받고 민재도 고개를 돌렸어요. 도윤이는 엄마를 보자마자 달려가려 했지만 민재가 손을 잡아 제지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어머님,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님 인생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순자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연을 바라봤을 뿐이에요. 그 시선엔 분노도 없었고 용서도 없었습니다. 다만 담담함만이 있었지요. 서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평생 후회하며 살 것이라고요. 하지만 순자 씨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울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녀를 더 이상 보지 않았어요. 대신 앞치마를 벗고 불을 끄고 가게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지요. 그날 밤 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용서란 뭘까?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놔두는 걸까? 순자 씨는 정답을 몰랐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겨울이 왔고 다시 봄이 올 것입니다.